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저는 원래 이제 임상심리를 전공을 했는데 현재는 상담심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이제 같이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늘 이제 학생들만 봐왔잖아요. 대학원 생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학부생들만 같이 강의를 하다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도 학부모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로서 제가 그렇게 자신 있는 학부모가 별로 아니더라고요.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좀 남을 수 있는 공부가 될까? 왜냐면 제가 아는 한 현재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되게 많이 하셔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끊임없이 신문, 서적 그리고 책들을 읽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머님, 아버님은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가시는 학습하는 어머니, 아버니라는 거를 제가 좀 어렴풋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학부모 강연에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강연을 하려고 했던 지금 이 내용은 제가 갔던 학부모 강연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한번 다시 뒤집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학부모 강연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수석 교사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신 거였어요. 그 얘기는 진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를 두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관심이 지대하시거든요. 저도 관심이 지대했고, 저도 일부러 막 시간이 안 되는데 막 짜가지고 막 뛰어서 갔거든요. 이게 그만큼 관심이 많은 곳이었는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 강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갸우뚱 그리고 갸우뚱하고 제가 메모도 했거든요. 근데 그 메모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제 마음이 자꾸 삐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래? 정말?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선생님들이 저러셔도 되나 하는 마음도 하나 또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이면에 느낀 건 선생님들이 많이 지치셨나 보다.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는 아이들을 두셨으면 그 엄마들의 마음이 어떨 건지 대부분 짐작이 갈 법도 한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뭔가 많이 지치고 힘들고 많이 우시고 학교를 그만두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가족 내에서 아이들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보내라. 그리고 아이 기죽이면 좀 어떠냐. 아이 기 좀 죽여서 보내달라라는 게 선생님들의 요구셨어요. 당시 제가 학부모 강연을 상임했을 때. 아이를 기죽여서 조금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기가 셉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맨날 오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고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많이 울고 맞지 않으려고 하고 젊은 선생님들이 특히 안 오려고 한다라는 게 제가 이제 들은 메시지였는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올 때 어떻게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학부모의 입장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3월 신학기가 되었으니 과연 가정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서 아이를 초등학교에 혹은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보낼 때 반대편에 있던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와서 나랑 잘 지내고 있어. 괜찮은 것 같아. 저 가정에 문제가 없어.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요. 교육대학원에서는 다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신데 모두가 다 처음에 교육대학원에 오시면 관심 있으신 게 가정의 양육 태도예요. 아이들을 보고 나면 늘 그러신 거죠. 선생님들이. 가정에 무슨 양육 태도에 무슨 저렇게 문제가 많아서 애들이 저렇게 문제가 많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 보면 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실제로 연관관계가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오시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점을 많이 이제 관심도 두시고 수업도 들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키워서 내보낸 아기가 밖에 나가면 우리의 가정이 의심당하는 거죠. 내가 잘 키웠나? 나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우리 아빠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우리 아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실제로 의심을 받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일부 아이들에게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상담대학원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기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학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놓여 있는 위치가 만약에 가정에서의 아빠 그리고 가정에서의 엄마라면 가정에서 가정이란 원래 뭐고 가정이라는 게 분명히 내가 내 새끼, 내 애기 밥 주고 사랑하고 내 와이프, 내 남편 사랑하는 장소인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같이 배워보는 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것의 연장선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했으면 하는 주제는 이제 건강하게 가족을 꾸려서 아기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처음에 갈 때 두근두근 아기 이제 보내잖아요. 사실 저도 두근두근 지금 아기를 보내려는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이 가족 안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건 가족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을 한번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심리학 영역에서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우회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이제 수십 년 전에 어떤 실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원숭이를 두 가지 조건에 노출을 시켰어요. 첫 번째 조건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 철사만 있는 곳에다가 철사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놓은 다음에 우유병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에는 그 철사에다가 뭉글뭉글한 천을 이렇게 둥글둥글 말아놓고 거기다는 우유병을 매달아 놓을 때도 있었고 우유병을 안 매달아 놨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 원숭이를 엄마하고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 원숭이가 저 철사에 있는 그 우유병에 가는지 그리고 아니면 저 뭉글뭉글한 거기에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대요. 아기 원숭이가 이렇게 실험에 노출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아기 원숭이는 저 철사에는 우유를 먹을 때만 가고는 절대 접근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저 헝겊으로 뭉글뭉글하게 만들어 오는 그 이제 실험체에는 우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갔겠죠. 근데 우유가 한 번도 우유를 주지 않는 뭉글뭉글한 천에는 그 원숭이가 들락날락 하면서 자꾸
자꾸 가서 안고 뭉기고 뒹굴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뭔가 짐작이 되시는 바가 있죠. 그 어머니 아버님이 아기 키울 때 보면 아기가 괜히 와가지고 어때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안아주기만 하잖아요. 근데 좀 크면 어떤가요? 5살, 6살, 7살 되면 괜히 지나가다 와서 뒹굴고 이렇게 막 비비고 가잖아요. 머리 한번 박고 가고 한번 여기서 제두 넘고 가고 한번 뒹굴어 끊임없이 와서 부딪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원숭이의 경우에도 이처럼 우유를 누가 주는가와 상관없이 그냥 뭉글뭉글한 것이 있기만 해도 이 원숭이는 좋았던 거죠. 이 뭉글뭉글한 게서 한 번도 먹을 것, 우유가 안 나왔어도 그냥 이렇게 통통이 뭐가 만져지는 것만 있어도 원숭이가 좋아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첫 번째 조건에 있는 원숭이와 이렇게 뭉글뭉글한 천에서도 한번 노출이 되었던 원숭이가 어떤 불안한 상황에 노출이 됐어요. 불안한 상황이란 건 뭐냐면, 이 원숭이한테 갑자기 까만 기계를 넣었는데 그 기계가 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꽥꽥꽥 지르고 막 검은 큰 소리, 무서운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적어도 그 원숭이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무서운 괴물이었던 거죠. 한 번도 뭉글뭉글한 천을 만난 적이 없고 이렇게 철사에서 우유만 먹고 자란 원숭이는 그렇게 무서운 그 검은 괴물 소리 나는 게 나타나니까 거의 기가 죽어가지고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가 죽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벌벌 떨기만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뭉글뭉글한 천에 노출이 된 원숭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까맣고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딱 엄마한테 그 엄마처럼 그 뭉글뭉글한 천에 딱 달라붙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딱 숨더니 소리를 꽉 한번 지르더래요. 꽉 하고 지르더니 보니까 이게 딱 앉고 나서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검은 괴물 그냥 기계잖아요. 자기를 와서 뭐 무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는 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니까 소리를 더 꽉 지르더니 막 가서 만져보더라는 거죠. 뭐 이게 뭐야. 그 이야기는 이처럼 뭔가 뭉글뭉글하고 내게 어떤 감촉을 주고 안전을 주는 것을 경험한 아이와 경험하지 못한 아이의 차이인 거죠. 만약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배운 아이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어때요? 소리라도 한번 꽉 지르고 나서 뭐야 별거 아니야 하고 탁 쳐볼 수 있고 그 다음 세상을 탐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안전함이라는 것을 한 번도 노출되지 못한 아이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기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리 할로우가 했던 첫 번째 실험은 이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제공하는 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 한 번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것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실은 좀 보여줬던 연구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숨겨진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또 다른 실험인데 이 실험은 잘 공개가 안 됐는데 두 번째 원숭이에 대한 실험이에요. 두 번째 원숭이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지금 같아서는 이런 실험이 이제 용인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기의 원숭이가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험 중이면 실험 중인 나도 실험자인 나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다 우유병만 달려있게 어떤 사람도 원숭이도 엄마도 못 만나게 아주 고립을 시켰어요. 6개월간. 지금 같으면 이런 실험 하면 못하게 하겠죠. 근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아무도 만나지 않은 원숭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험 도중에는 안 죽었대요. 근데 점차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혼자만 노출됐던 원숭이가 6개월 동안 점차 밥을 안 먹더니 실험이 끝나고 나니까 기아와 밥을 먹을 의지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실험이 끝난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뭉글뭉글한 엄마가 필요하다, 뭉글뭉글한 아빠와 애착이 필요하다가 단순히 그 아이가 만족을 느끼고 불안 상황과 공포 상황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소리도 질러보고 모험을 하는 것 그 밖에 딴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애착은요, 단순히 아이가 성장의 기반이 될 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원천력이라고 하는 거죠. 즉 애착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정을 붙이고서 누군가와 같이 안고 보듬고 하는 그 애착이 없다면 적어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은 살아갈 의지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즉 먹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이거 자체가 생명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애착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게 애착 이론인데, 애착은 단순히 누군가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인간이 반드시 살아가는데, 그리고 원숭이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살아가게 하고 지탱하게 하는 생명의 욕구이고 추동력으로서의 애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두 사람 간 혹은 두 원숭이 간의 본능적이고 정서적인 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와의 안전 기지이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애들에게 제공해 주셨던 건 그거죠. 안전 기지. 원숭이한테 그 뭉글뭉글한 천이 되어줬던 것처럼, 그리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놀랬을 때 달려오면 이렇게 안아주는 그 안전 기지. 그리고 그 안전 기지가 아까 원숭이 실험에서 봤을 때도 주변 세계를 소리 한번 꽥 질러보고서 탐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아기가 커서 밖에 나가서 야, 저 친구 누구니? 야, 저 떡 맛있게 생겼다. 저 선생님은 지금 나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야, 저 옆반에는 뭐가 있을까? 야, 나 태권도 갔더니 뭐가 재밌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안전 기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저희 자랄 때 우는 아이를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기가 울면 절대 안아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늘 그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맞벌이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늘 혼자 울었나 봐요.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지금 같아서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셔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 누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옛날 할아버님들은 어떠셨어요? 아기들이 그렇게 울면 잘 운다. 즉 아기가 저렇게 우는 것도 우렁차니까 그냥 괜찮다 생각하시고 잘 운다 그러셨대요. 그럼 이제 엄마는 그걸 듣고 서운하셨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기가 하루 종일 울었는데 한 번도 안아주지 않고 잘 운다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른들 어떠셨어요? 아기가 울면 안아주지 않고 잘 운다, 달래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애착 이론을 가지고서 아까 실험을 갖고서 지금 본다면 우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잘 운다가 아니고 사실은 운다라는 건 신호라는 거죠. 아기가 나는 지금 보도듬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내 신호를 읽어주기 바래요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기가 저는 사실 쉬야를 했어요. 갈아주세요라는 사실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애착 이론을 적용해 본다면 우는 아이는 버릇이 나빠질까 봐 안 안아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죠. 어느 순간에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는 아이가 있다면 그건 신호이다. 내게 지금 안아주세요. 내가 지금 쉬를 해서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내가 슬프니까 저를 안아주세요. 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제 애착 이론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아이 간의 그 애착 관계는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애착 이론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의하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있는 그 끈 안에서는 단순히 아이가 탐험할 수 있고 독립된 자아로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순간에 아이가 뭔가를 발달을 시킨대요. 근데 그 발달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거죠. 자신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타자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요. 이제 이거를 정신화 능력 혹은 성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도 이 영역이요. 정신화 능력이요. 그 이야기는 아까 만약에 원숭이로 돌아가 보면요. 원숭이가
애착관계가 노출되지 않은 원숭이와 애착관계가 노출되어서 누군가 끈끈한 끈이 있었던 그 원숭이의 경우에는 이제 인간으로 돌아오자면 엄마가 아기가 쉬야를 했어요. 쉬야를 해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잘 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의 신호를 못 받아들인 거죠. 근데 울었을 때 너 슬프니? 너 배고프니? 우유를 줘, 뭘 먹여보죠. 그래도 울어요. 그러면 너 배 아프니? 배를 눌러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기저귀를 봤더니 척척해요. 그러면 이게 너 쉬야가 말이었구나라고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이처럼 우는 소리가 신호가 돼서 부모와 의사소통을 했던 이게 바로 이 아이에게는 누군가가 내 상태를 읽어준 거죠. 내가 울었는데 말을 못하니까 우는 소리가 이게 배고픈지 뭔지 몰랐는데 몇 가지 실험을 해보다가 이게 쉬야를 했구나, 바꿔달라는 신호가 이구나라고 의사소통을 했잖아요. 이거는 아기가 드디어 쉬야가 갈아졌어 라는 건 내가 울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반응해서 내 기저귀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기는 아는 거죠. 어느 순간 나의 우는 소리는 타자에게 무엇을 바꿔달라는 신호라는 걸 알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우는 것이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어머니의 반응이 혹은 아버지의 반응이 바꿔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양자 간의 울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계속 의사소통이 되면서 내 마음 상태, 내 신체 상태, 기분이 나쁜지, 열이 있는지 없는지, 쉬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분이 이런 나의 심리 상태, 신체적 상태들을 읽어내고 그리고 부모가 그거를 읽어줬을 때만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 상태와 타자의 마음을 읽는 상태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이 초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트로닉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최근 연구에 가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건 아기가 울었어. 빨리 가가지고 기저귀 바꿔주자. 이것으로만 반드시 아기가 의사소통 능력이 혹은 그 정신화 능력이 발달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발달이 이루어지고 정신화 능력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싸울 때,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 아까 제가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네요. 아기가 울었어요. 울었는데 엄마가 눈치가 빨라. 그래서 톤이 높구나, 기저귀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알아차려버리면 아기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고 울었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실패를 몇 번 하는 거죠. 엉덩이가 간지럽다고 하고 괜한 엉덩이 몇 번 간지러주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실패를 통해서 아기하고 엄마하고 뭐가 안 맞는 거죠. 뭐가 코드가 안 맞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이 있고 의사소통이 몇 번 실패를 하고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아이가 정신화 능력을 사실은 발달시킨다고 해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사실은 아이들 키워보시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죠. 아기들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 모르는데 모르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가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진짜 정신화가 일어나는 순간, 진짜 애착이 아이에게 발달의 걸음이 되는 순간이라고 해요. 이것도 참 저한테는 재밌었거든요. 즉, 무조건 좋은 관계, 아이를 잘 읽어주는 관계, 아이가 부모를 잘 따르는 관계만이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실패, 둘이 뭔가 말이 안 맞았을 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 순간이 무엇인가 진짜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다음 얘기부터는 조금 이처럼 소통이 실패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관계 있잖아요. 사실 좋죠.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린 시절 돌아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보듬어주고 이 관계로 돌아가고 싶죠. 근데 세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에게도 세상 일이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가족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성인이 돼서 떠올려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무엇에 힘이 돼서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가족만 머리에 떠오르세요? 아니면 어떤 가족이 떠오르세요? 이상한 가족, 이상한 우리 부모님, 이상한 우리 누나, 이상한 우리 언니, 어때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현실 속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한 우리 아버지, 조금 이상한 우리 어머니, 조금 이상한 우리 언니, 누나, 오빠. 사실 그렇거든요. 밖에 나가서 보면 야, 좀 이상해 우리 집.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 개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족들은 그렇게 반드시 장밋빛의 가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상담에 오시는 분은 당연히 더 어려움이 많으셔서 오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서 묘사되는 가정은 정말 긍정적인 것은 요만큼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내리는 우울한 가족일 경우가 사실 많죠. 근데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만,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그려보면 원망, 이상한 가족, 이상한 엄마, 이상한 아빠, 이상한 나까지 이르기까지 가족은 어때요? 반드시 애착의 장소라고만 보기에는 의사소통의 실패와 갈등이 너무 많은 장소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있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이름을 벌써 잊었네요. 가족은 이상한 접착제다. 가족은 막 늘어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커가지고 내가 다 가족 독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다 독립했고 다 극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딘가 머리 한끝편에 계속 가족이 옛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어때요? 마치 길고 이상한 접착제가 붙어있는 것처럼 뒤통수에 붙어있죠. 마음속에 늘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떨어질 듯 하지만 얼마든지 길게 쭉쭉 늘어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접착제로 붙여있는 관계가 바로 이제 가족이라고, 가족 상담을 이제 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만이 유일한 구조이다. 불평등을 용인하는, 불평등이 그러려니 하고 받는 관계이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가족이 애착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합리적이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신의 배우자를 합리적으로 잘생겨서 합리적으로 좋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불합리한 이유로 그냥 아주 불균등한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저렇게 뚱뚱하고 저렇게 코만 후비고 방구를 뿡뿡 끼는 사람을 내가 왜 계속 밥을 차려주지? 불합리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는 늘 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지? 왜 우리 얘기를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서빙을 해야 되지? 사실 불합리하고 불균등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지도 못하게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바로 애착, 사랑,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건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게 반드시 애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우리 부모로서의 하나의 의무라면, 지금부터 가야 될 것들은 조금, 자,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접착제를 만들어내는 우리들, 그리고 이상한 불균등을 구조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두 가지 이제 실험을 가져왔는데, 우선 실험을 한번 이제 재밌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가족은 이처럼 애착을 주는 관계, 불균등을 주는 관계인데, 델가도라고 하는 사람 실험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델가도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데리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원숭이 뇌에다가 공격성을 일으키는 어떤 그 단지를, 그러니까 단자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전기를 띡 주면 원숭이가 화가 나면서 공격성을 표출을 하는 거였어요.
이런 실험도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정말 못했죠. 멀쩡한 원숭이 데려다가 여기다 뭐 심어놓고는 띠 누르면 원숭이가 한마디로 성난 원숭이가 돼서 막 그때 원숭이가 하는 주로 공격적 행위는 이거였다 그래요. 그 우리 안을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꽉 지르고 막 지나가는 원숭이들 때리고 이런 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실험을 대가수라는 사람이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숫 원숭이에서 수컷 원숭이한테 이 원숭이가 제일 힘이 셌다고 그래요. 이 수컷 원숭이한테 공격성을 일으키는 거를 이제 심어놓고서 띠 눌렀대요. 그자 그 무리에서 그 가족 내에서 가장 힘이 셌던 이 수컷 원숭이가 공격적인 이 단자가 심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원래 1등이었어요. 원래 왕이었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정말로 많은 공격성을 보여서 다 때리더래요. 이놈 이 원숭이 저 원숭이 가릴 것 없이 정말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때리더래요. 그런데 델가두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평소 때보다 막 힘을 휘두르면서 다른 원숭이를 공격하는 이 수컷 원숭이에게 패턴이 있더래요. 어떤 패턴이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암컷 원숭이가 제일 조그만했거든요. 그 원숭이만 안 때리고 다 때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성이 나오는데 그 공격성은 어때요? 이 수컷 원숭이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서 따른 거죠. 막 미칠 것 같아서 막 다른 원숭이를 때리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그마한 원숭이, 여자 원숭이는 걔만 안 때려. 그리고 나머지 원숭이는 전부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수컷 원숭이라서 공격성이 저렇게 발휘되는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암컷 원숭이한테 이제 그 공격적인 이 단자를 심어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험 조건을 바꿔서 어떻게 봤냐면 암컷 원숭이가 그 무리 내에서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서는 암컷 원숭이가 힘이 제일 작게끔 제일 힘이 적은 네 번째 서열에 되게 두 번째 그룹에는 그 암컷 원숭이보다 조금 작은 애가 있는 곳에 넣은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 그룹에는 바로 1위 밑에 있게끔 그래서 조그마한 원숭이가 2마리 더 있게끔 하고 나서 그 공격성을 유발하게 하는 전기를 띠 눌렀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숫자를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암컷 원숭이가 공격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보다 조금 큰 원숭이를 한 대 톡 때리고는 어때요? 자기가 힘이 더 약하잖아요. 한 대 딱 때리고 끝났대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자, 두 번째 있었던 암컷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원숭이를 24번을 때리더래요. 자, 여기서는 한 번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친구도 때리고 이 친구도 때리면서 24번을 다른 원숭이를 때리고 공격을 했대요. 자, 그러면 자기가 서열 2위일 땐 어땠을까요? 다른 원숭이를 79번을 때렸대요. 자, 동일하게 공격성이 세 조건에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서열이 낮을 때는 한 번 딱 때리고 끝나요. 하지만 자기가 서열이 2위일 때는 어떻습니까? 79회를 그 짧은 순간에 따따따따따따따 때리고 다녔던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로서 좀 생각해 볼 게 있겠죠. 만일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단자로 굳이 저희한테 스트레스 안 줘도 사회에서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죠? 굳이 우리한테는 심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스트레스예요. 그냥 영수증만 받아도 스트레스고, 물건 사러 가도 스트레스고, 일하러 가시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우리 굳이 안 심어도 돼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 내에서 여기 있으면 아무도 때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나 여기 있다면 어떻다는 건가요? 그 공격성들이 여과 없이 나온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아마 가정 폭력에 대해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한번 배우셨을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그 얘기는 아동 학대가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열이 아이들보다 높기 때문에, 몸집이 크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리고 그거는 나보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어때? 여과 없이 79번을 타타타타타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원숭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미누치니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혈액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혈액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혈액에서 프리페리 애시드라고 하는 그 수준이 스트레스에서는 몇 배까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FFA라고 하는 것의 그 레벨 수준을 재보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저것이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누친이 했던 실험은 뭐였냐면, 무척 많이 싸우는 부부가 아기들 둘을 데리고 상담에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상담에 오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것도 사실은 윤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실험은 아닌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1시간 동안 아기들은 저기 밖에다 세워놓고 밖에서 유리문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관찰하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좀 나쁜 말로 하면 싸우게 했어요. 싸우겠다는 게 별건 아니고 둘이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하게 하는 거죠. 지난번 설날에 나는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가서 밤 새벽 2시에 들어왔지, 이런 얘기를 하게 한다든지, 즉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것 2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상담자랑 같이 막 스트레스가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지켜보고 난 후에 아이들 보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1시간 반 후에 모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1시간 반이고요. 이 지점이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엉터리로 그렸네요. 사실 1시간 반이니까 이 정도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부모랑 결합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커졌는지를 한번 혈액을 매 시간마다 재가지고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와는 좀 다르게 제가 그렸습니다. 이게 부모님인 거죠. 부모님이 처음에 막 스트레스 되는 걸 얘기하면서 막 싸웠을 때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레벨이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언제 떨어졌습니까? 아기들이 들어오니까 확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막 다투다가 아기가 오면 우리 뭘로 변합니까? 부모로 변하죠. 그래서 야, 너 왔냐 하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이 순간 딱 아기로 접종되면서 난 엄마 아빠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트레스는 잠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마음은 지금 아기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스트레스가 확 부모님들이 떨어지셨어요. 아기들이 들어온 그 순간. 그런데 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의 둘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게요. 이게 작은 딸이었어요. 작은 딸은 자, 부모님들이 안에서 싸우는 걸 봤는데 스트레스가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올랐죠. 더 빠르게 올랐어요, 둘째 딸이. 그리고 부모를 만났는데 스트레스가 어때요? 부모님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없어졌다고는 아니죠. 자,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확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기들은 어땠어요? 아기는 더 올라갔어요. 부모랑 얼굴 본 순간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작은 딸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큰 딸의 경우를 볼게요. 큰 딸이에요. 큰 딸 계세요. 작은 딸에 비해서 더 현격하게 빠르게 스트레스가 올라갔고 부모님 만났을 때 더 곡선을 치면서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가지고 몇 시간이 지나도 스트레스가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딸과 작은딸이 상담을 오게 된 게 꼭 그 가족이 많이 싸워서만이 아니고 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가족에게 그 당뇨와 관련된 그 이제 가족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큰딸이
그 당뇨 치료가 잘 안 돼서 응급실에 몇 년 동안 23회를 간 거예요. 그 인슐린을 집에서 투여하는 걸로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응급실 방문을 23회를 했어요. 얼마나 그 집안이 시끄러웠을지 상상이 되죠. 23회를 아기를 데리고서 응급실에 가야 된다 하면 그 집이 얼마나 어수선했을지 상상이 되죠. 애를 데리고 응급실을 그렇게 자주 가야 된다면. 큰딸과 작은딸이 똑같이 당뇨였음에도 불구하고 큰딸은 그 당뇨 증상으로 인해서 23회를 응급실에 갈 만큼 어때요? 심각하게 증세를 보인 반면에 작은딸은 동일한 당뇨 증상이 있었지만 웬만큼 약으로 잘 다스려졌대요. 대신 작은딸은 학교에 가서 사고를 많이 쳤대요. 그 얘기는 큰딸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들이 아마도 당뇨에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관찰을 해본 결과 부모님이 큰딸하고 작은딸에게는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대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 야, 네가 볼 때 엄마 말이 맞냐 아빠 말이 맞냐 하면서 애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애기는 아빠가 맞아요 하면 엄마를 버리는 거죠. 엄마가 맞아요 하면 아빠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큰딸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시비를 가릴 때 자꾸 애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니네 아빠가 말이야 뭐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큰딸은 끊임없이 싸움에 끌어들인 거예요. 반면에 작은딸은 늘 나가서 사고를 치는 딸이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작은딸은 둘이 싸울 때 별로 관여를 안 했대요. 근데 반면에 큰딸은 늘 엄마 아빠 사이에서 둘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자꾸 말하라고 하고 엄마나 아빠가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고 이런 딸의 경우에는 저렇게 스트레스가 빨리 오르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났을 때도 오르고 이게 어때요? 다른 딸이나 부모님의 경우에는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 레벨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큰딸만은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떨어지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우친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막 싸우다가 스트레스가 올라갔다가 아기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딸 왔네 하고 어때요? 내 마음이 좀 누구를 앉았죠. 그랬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을 생각해 보면 가족은 마치 하나의 뇌를 가진 것 같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녀들이 어때요? 담당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여기서 떨어진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에 스트레스가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진 것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이처럼 이상한 접착제로 마치 하나의 구조처럼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딸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에서 사이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도맡아 가져가면서 이제 이게 당뇨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타났다면 둘째 딸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조금 말썽 피우는 걸로 하는 대신 당뇨는 어때요? 조금 더 조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가정에서 많이 다투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투지 않는 관계는 사실 이상한 관계예요. 우리가 앞서서 제가 정신화에 대해서 정신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순간은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순간은 오히려 갈등의 순간에서 배운다고 해요. 즉 싸움은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의 순간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싸운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스트레스 그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싸우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애기 보고서 아이고 예쁘다 이제 그만 싸워야지 그 순간에 제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는 실컷 싸우고 나서 애기한테 너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방 가서 공부하지 라고 말을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애기 머릿속은 어때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싸우는 걸 본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로켓가 돼서 어디론가 치솟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들의 뇌는 우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스트레스 레벨과 그들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가 오를 또 아이들도 오르고 내가 떨어지면 내가 떨어진 걸 애들이 가서 받아가지고 가서 어디선가 아프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에서
만약 가정에서 다툼이 있다고 했을 때 한번 기술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다투지 않는 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아이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안 싸울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옮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뭐 밖에서 나가서 싸운다든지요. 아니면 아이들을 중간에 끼우지 않는다든지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신학기를 맞아서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게 가족 꾸리기를 만약에 아이를 준비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요즘에 20명, 30명이잖아요. 보면 쟤는 가정에서 도대체 뭘 해왔길래 저렇게 산만할까? 쟤는 도대체 실제로 선생님들 해보시면 아이들이 가족에서 뭘 하는지 보여요. 그렇죠. 가족에서 어떻게 컸을까? 할머니가 쟤를 때린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어제 싸웠구나. 다 알아요. 선생님들은. 애들은 다 얘기도 하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가족이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물론 우리 가족 좀 이상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감각이 있어요. 어떤 감각이냐면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이번 담임선생님 만나면서부터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두 가지 입장이 사실은 다 맞다는 거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들의 가정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이 다 이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안 싸울 수 없어요. 안 싸울 수 없고 가족은 기본적으로 갈등과 의사소통의 실패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어때요? 구조적으로 조금씩 이상한 접착체로 만들어진 이상한 불균등한 관계인 것도 사실이에요. 외부에서 볼 때 부모 탓하기 딱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는 모든 가족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기본적으로 수반하고 있는 게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조금 노력할 바가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거 최소한 싸움은 아이들 앞에 하지 않으시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싸움 가운데 끼워들이지 않는 거가 나름대로 이상한 가족이 덜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학교 볼 때 좀 학교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기가 작년까지도 잘 선생님하고 궁합이 잘 맞았어요. 근데 올해 이상해. 선생님이 자꾸 아기 보고 산만하대. 그리고 아기가 뭐 친구들을 안 사귀면 어떤 친구들은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못 사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기가 친구를 못 사귀는 게 아무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우리 아이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신화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타자의 입장과 타자의 상태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우리 학부모 모임에 가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선생님들은 지금 감정 노동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교권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교권의 실추와 선생님들이 지금 놓인 위치가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다 눈을 부르리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듣자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학교 주변을 맴맴 도셔요. 사실 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더니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앉아 계신대요. 불안하시니까. 사실 불안하죠. 보내고 나서. 근데 그렇게 빙빙 도시는 부모님이 밖에 있는 걸 아는 선생님들은 어떠시겠어요? 거기다 막 민원 들어와 그리고 끊임없이 요구해 아이들은 기가 드세 그리고 이상한 가족이 보여. 그러면 사실은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몇 년 했던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은 사실 지치겠죠. 그 수많은 사람 요구 들어주고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낀 건 선생님들이 지쳤고 뭔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그들의 상태가 지금 아주 힘든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갔던 학부모 그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맡으신 그 선생님이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를 믿는 것만이 저에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분들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보는 것도 저희 학부모로서 좋지 않을까. 즉 그만큼 힘들고 하다면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울고 왔다든지 싸우고 왔다고 한다면 민원 넣는 것도 좋겠지만 또 하나 방법, 담임선생님과 직접 전화해서 선생님 저 사실은 속상해요. 아이가 울고 왔거든요. 라고 한번 믿어봐 주는 거가 아마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면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또 어떤가요? 좀 다를 수 있겠죠. 또 다른 우리 아이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즉 담임선생님이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어때요? 아이와 좀 맞는 선생님이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때요? 속으로 원망되는 부분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때요? 선생님들은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학부모의 또 입장인 거죠. 가족마다 다 다른 조건들이 있고 어때요? 다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획일화해서 보기보다는 한 명 한 명 다른 아이로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전화했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거. 물론 정말 다 친절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학교에 몇 번 전화를 해봤어요. 한 3시 50분에 했더니 학교 끝난다고 전화 끊으라고 하시고 뭐 물어보면은 입학 설명회 때 와서 들으라고 하고 입학 설명회 때 가면은 뭐 물어볼 시간 있나요? 사실은. 즉 학부모는 늘 어때요? 학교는 늘 조직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늘 뭘 물어보고 싶어도 소심해가지고 못 물어보게 되고 10번 생각했다가 한 번 전화하는 게 우리 학부모 마음이거든요. 그 얘기는 의외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기세고 자기 자식만 아는 그런 분들은 또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소심하고 자기 아이들도 생각하지만 주변의 아이들도 생각하는 우리 멋진 부모님들도 사실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건강하게 가족 꾸리기의 맥락은 이처럼 우리 가족 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역할, 애착의 역할, 그리고 이상한 저착제로서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서 최소한 그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공간일 때 아마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서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늘 같이 들어주시고 맨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